감독은 분명히 컷을 외쳤고 스태프들은 조명을 끄며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선 노배우는 멈추지 않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독의 종료 신호를 듣지 못했는데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청기조차 소용없는 정막 속에서 상대 배우의 입모양과 공기의 진동만으로 연기하던 그녀. 석금성은 그 처절한 몸부림이 단순한 연기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절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그녀의 마지막 투혼은 우리 기억 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토록 가슴 시린 절규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석금성의 본명은 석금심이며 그녀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린 곳은 파안남도 강서군입니다. 1907년은 한반도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리던 시기였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고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며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던 그 해, 나라의 기운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여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고 여성에게 허락된 삶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릴 시절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한 뒤에는 남편을 따르며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는 삼종지도 속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없이 누구의 딸 혹은 누구의 어미로 불리며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안도의 억척스러운 기질을 타고난 소녀 석금심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불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녀 시절, 그녀는 또래 친구들이 바느질을 배우고 시집갈 준비를 하며 수줍게 얼굴을 붉힐 때 마을을 찾아온 유랑극단의 무대를 슬며시 바라보곤 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 엉성하게 세워진 무대 위에서 광대들은 울고 웃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난도 배고픔도 나라 잃은 서러움도 모두 잊히는 듯 했습니다. 어린 금심의 눈에 비친 배우들은 선대받는 광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흔드는 마법사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저 위에 서고 싶다. 나도 소리를 지르고 노래 부르고 내 안에 무언가를 토해내고 싶다. 당시 사회 통념상 이는 미친 짓에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딸이 얼굴에 둔채를 하고 남들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타락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20년대 경성을 중심으로 개화의 물결이 밀려왔고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나타나 단발머리를 한 젊은 여성들이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시대의 관습과 새로운 문물이 충돌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석금심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주변의 손가락질도 그녀의 결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삶보다는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자유가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경성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연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곳은 드물었고 여배우를 모집한다는 곳은 대개 기생양성소나 술집 접대부를 구하는 곳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전설적인 극단 토월회와의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1923년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토월회는 당시 조선 연극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과장되고 촌스러운 신파극을 거부하고 서구의 근대급과 사실주의 연기를 지향했습니다. 현실을 밟고 이상을 비춘다는 의미처럼 토월회는 암울한 현실 속 예술이라는 이상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석금성은 토월회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평생의 스승이자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복혜숙, 전옥 같은 선배들과 박승희 연출가가 그녀에게 연기의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토월회의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발성 연습부터 걸음걸이, 표정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한순히 슬픈 척 우는 것이 아니라 왜 슬픈지 그 깊이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석금성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묘한 그늘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주의 연기에 최적화된 마스크였습니다. 1920년대 후반, 그녀는 드디어 무대에 섰고 더 이상 평안도 시골 소녀가 아닌 배우 석금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연기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들은 대개 비극적인 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팔려가거나 본질적인 질서에 희생되거나 사랑의 배신에 울부짖는 여성들. 이는 단순한 갑본 속 이야기가 아니라 객석에 앉아있는 조선 여성들과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식민지 청년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석금성의 오열은 그들의 울음이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의 삶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연극 배우들의 생활은 처참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지방 순회 공연 시에는 여관비라 없어 극장 구석이나 창고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는 대기실에서 몸을 녹여야 했으며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와 모기 속에서 대본을 외워야 했습니다. 사회적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여배우를 딴딴한 기생정도로 취급하며 공연 후 술자리에 합석을 강요하거나 희롱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석금성은 그 모든 모욕과 배고픔을 견뎌냈습니다. 오직 무대, 그 신성한 공간에서 관객과 만나는 찰나의 희열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은 석금성이 지독한 연습벌레였다고 증언합니다. 다른 배우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그녀는 구석에서 벽을 보고 대사를 중얼거렸고 감정을 잡기 위해 며칠씩 밥을 굶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석우, 홍혜성 같은 당대 최고의 연출가들에게 진짜 연기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홍혜성은 그녀에게 금성아, 흉내내지 마라. 네가 그 사람이 되어라. 네 심장이 그 사람의 심장처럼 뛰지 않으면 관객은 절대 속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평생 그녀의 연기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예쁘게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콧물을 흘리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진짜 고통이고 진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로 접어들며 그녀의 명성은 점차 높아졌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연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대표작인 동파리의 비밀 같은 작품에서 그녀가 보여준 연기는 심파극을 넘어선 리얼리즘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우진 희곡에서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밑바닥 여성의 삶을 처절하게 그려내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점점 더 깊어졌고 눈빛은 더욱 짙은 호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중반, 일제 침략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습니다. 모든 공연은 사전 대본 검열을 받아야 했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거나 현실 비판적인 내용은 삭제되거나 공연 금지되었습니다. 일본어 대사를 강요받는 일도 잦아 무대 위에서 한국어로 울고 웃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숨막히는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변절하거나 무대를 떠났지만 석금성은 무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연기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검열을 피해가는 가정 비극이나 멜로드라마 속에 시대의 아픔을 숨겨 넣으려 애썼습니다. 대사 한마디, 숨소리 하나에 억눌린 조선인의 울분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새로운 매체인 활동사진, 즉 영화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1940년 개봉한 최인교, 방한준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무대 연기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영화는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 없이 섬세한 표정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초기 영화 필름은 소실되었지만 신문 기사들은 그녀의 출연을 주목했습니다. 무대에서 다져진 탄탄한 발성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스크린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실질적인 주연급 영화배우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시기는 훗날 그녀가 한국 영화의 어머니로 거듭나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안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했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석금성의 삶과 연기 인생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라졌고 그녀 앞에는 생존이라는 처절한 과제와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무거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터진 포성은 단순한 전쟁의 시작이 아니었고 한 시대의 종말이자 배우 석금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서울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하던 그녀가 목격한 현실은 각본도 연출도 없는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피란민 행렬에 섞여 남쪽으로 내려가며 그녀가 본 것은 찢긴 사화와 길게 버려진 시신들,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들의 공허한 눈동자였습니다. 화려했던 모던걸의 의상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몸빼바지로 바뀌었고 우아했던 단발머리는 헝클어진 채 질끈 묶여야 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어진 피란 생활은 생존을 위한 사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혼은 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유명 배우, 가수, 작가들이 부산으로 몰려와 천막을 치고 임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배고파 쓰러질 지경이거나 포탄 소리가 가까이 들려도 무대는 올라가야 했습니다. 석금성 역시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공연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 사람들에게 잠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위로의 마취제였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전쟁통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전선에 떠나보낸 아내의 역할을 맡아 울부짖을 때 관객들은 그것이 연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통곡이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휴전이 선언되었을 때 서울은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그 폐허 위에서 한국 영화는 기적처럼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에 접어든 석금성의 인생도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전쟁 이전 그녀가 신여성의 상징이나 기련의 여주인공이었다면 전후 그녀는 살아남은 자들의 얼굴을 대변해야 했습니다. 미모는 시들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전쟁의 공포와 생존의 고단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화계는 더 이상 곱고 예쁜 얼굴만을 원하지 않았고 거친 세파울 견뎌낸 억척스러운 얼굴,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굶주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강인한 어머니의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석금성은 기꺼이 그 얼굴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한국 영화의 황금기에 그녀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습니다. 김승호, 신영균, 김진규, 신송일 같은 당대 최고의 남성 스타들의 어머니 혹은 아내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려낸 어머니상은 흔히 떠올리는 희생적이고 자유로운 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때로는 투박하고 거칠며 욕설을 내뱉는 현실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대표작인 1961년 강대진 감독의 영화에서 그녀는 주인공 김승호 곁을 지피며 묵묵히 집안일을 꾸려가는 여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곰살맞은 애교도 없고 무뚝뚝하지만 그 투박한 손길 속에 담긴 깊은 정을 대사 한마디 없이 표현했습니다. 1963년 김수영 감독의 영화 애에서는 해방촌 판자촌을 배경으로 시향민들의 애환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억척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섞인 걸걸한 목소리로 내 인생은 기어이 살아가겠다라고 외칠 때 그 목소리는 시대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공묘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그녀의 연기 열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망가뜨렸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 떡지게 만들고 시야에 검은 칠을 헤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옷에는 흙을 묻혀 갓 밭에서 김을 메온 사람처럼 꾸몄습니다. 어떤 여배우가 화면에 예쁘게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석금성은 배우가 배역보다 예뻐 보이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예쁘게 우는 법을 거부했습니다. 콧물을 흘리고 얼굴을 찡그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못난 울음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슬픔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촬영장은 한 해 100편이 넘는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영화 공장이었습니다. 인기 배우들은 하루에도 수십 곳의 현장을 겹쳐다니며 출연해야 했습니다. 석금성도 예외는 아니었고 1960년대 중반에는 1년에 20에서 30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아침에는 사극의 왕의 유모, 점심에는 멜로 영화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저녁에는 액션 영화의 욕쟁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1년 365일을 촬영장에서 보냈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은 놀라웠습니다. 토속적인 영화에서는 한국적인 한이 정서를 깊이 있게 표현했고, 현대물에서는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도시 빈민의 애환을 그려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면 관객들은 안도했습니다. 화면 어딘가에 그녀가 앉아 콩나물을 다듬거나 담배를 피우면 그 장면은 순식간에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화면을 장악하는 내공, 그것이 조연의 여왕 석금성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어머니로서의 명성 뒤에는 지독한 고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영화 속 수많은 자식들을 둔 어머니였지만 현실의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모두가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뿔뿔이 흩어질 때 그녀는 홀로 짐을 챙기고 어두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텅 빈 방,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차가운 윗목과 적막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한때 사랑이 있었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격동의 현대사는 그녀에게 여자로서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영화 속 자식들을 진짜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신성일, 엄앵란, 김지 같은 당대 청춘 스타들을 그녀는 친자식처럼 아꼈고, 촬영장에서 후배들이 혼나면 엄한 표정으로 감독을 나무라며 후배들을 감쌌습니다. 자신의 출연료를 털어 가난한 스태프들에게 따뜻한 밥을 사주고 겨울이면 직접 짠 털목도리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영화 현장은 직장이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절절하게 연기한 이유는 현실에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을 연기로 승화시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배우는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상상하며 빈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독해졌을까? 이 할머니는 왜 밤마다 울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캐릭터의 영혼을 자신의 몸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960년대가 저물면서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농촌은 붕괴되고 도시는 비대해졌으며 영화 트렌드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신 신고 몸빼 바지를 입은 어머니보다는 양장을 입고 댄스홀을 드나드는 신식 어머니들이 스크린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석금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흙냄새 나는 어머니, 고향을 지키는 늙은 소나무 같은 존재로 남기를 고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자 시대가 버리고 가는 것들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녀의 신체에도 노화의 징후가 뚜렷해졌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청력 감퇴였습니다. 배우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연기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여겼지만
점점 소리는 멀어지고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촬영장에서 감독 지시를 듣지 못해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동료 배우들이 크게 말해줘야 겨우 알아듣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은퇴하고 쉬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기는 그녀에게 숨 쉬는 것과 같았고 무대는 존재하는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눈으로 듣고 눈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으로 듣겠다는 오기로 버텼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상대 배우의 입모양을 읽는 독순술 같은 기술도 익히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1970년대 텔레비전 보급으로 영화계가 불황에 빠졌을 때도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잔인했습니다. 컬러 TV 속 화려한 젊은 배우들에게 열광하는 사이 흑백 영화 시절 영광을 지닌 늙은 여배우는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캐스팅 제한도 줄어들고 들어오는 배역도 단편적인 노인 역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당시 배우 출연료는 높지 않았고 받은 돈도 주변을 돕는 데 다 써버려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체계적 매니지먼트와 연금 제도도 없던 시절 노년의 예술인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병뿐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새방이 국민 할머니 석금성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겨울을 나며 낡은 스크랩북을 꺼내 옛날을 추억했습니다. 스크랩북 속 흑백 사진 속 그녀는 항상 울거나 화를 내고 있었지만 그 시절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거장 임권택 감독이 그녀를 찾아왔고 나도양 소설 원작의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그 역할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구시대 인습과 가부장제 폭력을 대변하면서도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복합적 인물, 시어머니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80대에 가까웠고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거동도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눈빛을 반짝이며 감독님 나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해야 돼.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떨리는 손으로 대본을 받아든 그녀에게 그 대본은 죽어가던 배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소생의 장치였습니다. 1987년 경상북도 안동의 한 고택, 임권택 감독의 영화 촬영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태프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했고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을 지키는 노배우 석금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백 년 묵은 고목이나 터주대감 귀신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시어머니 역은 구시대 악습과 비정함을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단순 악역이 아니라 맹목적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신념, 장애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오만함과 선천적 생존 본능까지 담겨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기였습니다. 현장의 소음은 그녀에게 우웅거리는 진동으로만 들렸고 상대 배우가 대사를 했는지 감독이 큐사인을 보냈는지도 소리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스태프들은 걱정했지만 촬영이 시작되자 우려는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석금성은 상대 배우 신혜수의 입술이 움직이는 찰나를 눈으로 포착해 미세한 틈을 타 자신의 대사를 벼락처럼 꽂아 넣었습니다. 이는 청각이 아니라 평생 연마한 동물적 감각이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잃고 상대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몰아붙이는 장면에서 그녀의 연기는 압권이었습니다. 갈라지고 탁한 목소리 안에는 쇠붙이 같은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칠 때 주름진 얼굴은 일그러지고 눈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강요한 잔인한 질서에 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악역에게조차 타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시어머니는 미워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낳은 괴물이자 피해자였습니다. 전설처럼 회자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오열하는 장면을 찍을 때 임권택 감독이 컷을 외치자 스태프가 조명을 끄고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석금성은 멈추지 않고 바닥을 치며 계속 통곡했습니다. 감독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어깨를 흔들 때까지 비극의 세계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뒤늦게 촬영이 끝났음을 안 그녀는 멋쩍게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노배우가 자신의 영혼을 깎아 바치는 몰입에 경외심마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는 몬트리올 영화제에 초청되어 주연 배우 신내수가 여우주연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고 국내 평단의 찬사도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있던 대배우의 귀환에 놀라워했습니다. 석금성의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주름 하나하나가 대사라는 호평과 함께 그해 연말 청룡영화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늙은이에게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연기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의 주인공이었고 70년 연기 인생에 대한 보상이자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숙제가 끝나면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트로피는 낡은 장식장에 놓였지만 쌀독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격변의 용광로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젊은이들은 소비 문화를 즐겼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성공 이후 사회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경제는 호황을 누렸으며 OECD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가난과 눈물, 전쟁 상처를 다룬 영화들은 촌스럽게 여겨졌고 그 자리는 세련된 로맨틱 코미디와 할리우드 감각 영화들이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극장에서 울고 싶어 하지 않았고 웃고 즐기고 싶어 했으며 가난했던 시절 기억을 지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석금성의 이름은 불편한 진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녀 얼굴은 배고프고 필요한 시절을 생생히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백화점이 들어선 거리에서 그녀의 존재는 재개발 구역에 홀로 남은 낡은 판잣집처럼 위태롭고 잊혀졌습니다. 대중문화가 소비와 쾌락으로 이동하는 동안 생존과 한을 연기했던 대배우는 설 자리를 잃고 시대의 뒤안길로 밀려났습니다. 이 시기 그녀를 둘러싼 안타까운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가 좌익 활동에 연루되어 방송 출연이 정지되었다는 낭설도 있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이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사상은 휴머니즘과 모성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대중 시야에서 사라진 진짜 이유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자본주의 냉혹한 논리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방송국 PD들은 화면이 칙칙해진다며 그녀를 외면했고 그녀의 깊은 주름과 탁한 목소리는 낡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깊어졌고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전화기 옆에서 긴 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을 잠식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빈곤만이 아니었습니다. 효용 가치가 다한 존재로 취급받는 데서 오는 인간적인 몸서리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울어주던 그녀가 정작 자신이 울어야 할 때는 아무도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잔인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후배들이 쥐어주는 봉투를 받을 때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고마움보다 미안함과 비참함이 앞섰습니다. 대장부였던 그녀가 동정의 대상이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영화는 그녀의 마지막 불꽃이었고 그 이후로 그녀를 찾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방송국과 영화 산업은 더 자극적이고 세련되며 젊은 이미지를 원했고 들어오는 섭외는 대사 한두 마디뿐인 단역 노인 역할뿐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녀였지만 생계를 위해 거절할 수 없었고 90년대 초반 넘어가면서 그마저 끊겼습니다. 귀는 보청기를 껴도 거의 들리지 않고 거동도 느려져 현장의 민폐가 될까
제작진은 캐스팅 리스트에서 조용히 이름을 지웠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평생 톱스타였지만 재테크는 몰랐고 예술가는 돈을 쫓으면 안 된다는 신념과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넉넉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은 재산은 서울 변두리 작은 전체방 보증금뿐이었고 정부 지원금과 후배들이 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껴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지냈으며 반찬은 김치와 밥이 전부였던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국민 할머니라 불렀지만 돌봐줄 가족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입양한 양아들은 사업 실패와 생활고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다 내 팔자지, 무자식이 상팔자라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찾아오고 사방이 고요해지면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녀가 아들처럼 아꼈던 신성일, 엄앵란 같은 후배들이 중견 배우로 활약했고 그녀는 그들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잘 살아야 해. 나처럼 살지 말고. 1990년대 초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어 노환과 영양실조가 겹치며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아졌지만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서 알아놓은 날도 많았습니다. 영화인 협회와 원로 배우들이 병원비를 모아줬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울렸던 대배우가 병원비조차 없어 쩔쩔매는 현실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닌 평생 예술에 헌신했으나 사회 안전망 밖에 놓인 모든 원로 예술인의 비극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녀의 집을 찾아갔고 곰팡이 핀 벽지와 휑한 냄새나는 좁은 방,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누운 그녀를 목격했습니다. 한 구석에는 평생 모아온 트로피와 산장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화려한 여배우 모습과 달리 현실은 끼니조차 제대로 못 챙기는 도건이었습니다. 기자가 무엇이 제일 먹고 싶냐고 묻자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따뜻한 고깃국 한 그릇이면 원이 없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터뷰가 기사화되자 잠시 충격과 안타까움이 일었지만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바빴고 잊혀진 그녀의 가난은 다른 뉴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쇠약해도 예술가적 자아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방을 기억하는 이들은 종종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들여다봤다고 전합니다. 주름진 눈, 건버섯 핀 뺨,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 그녀는 늙고 병든 얼굴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배우란 남의 삶을 훔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태워 남을 위로하는 직업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교과서적인 메소드와 달랐습니다. 캐릭터를 분석하는 대신 캐릭터가 겪은 고통을 자신의 몸에 새겼고 영화에서 보여준 걸걸한 목소리는 수많은 밤 담배 연기와 소주를 지새우며 만든 탁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은 가짜가 아니라 70년 세월의 무게가 진하게 진 진짜 굴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 자신에게 그래, 이만하면 잘 늙었다. 이 얼굴이면 이제 진짜 죽는 연기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정신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치매라기보다 오랫동안 대화할 상대가 없어 현실 감각이 무뎌진 탓이 컸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옛날 영화 대사를 중얼거리고 영감 밥 잡수시오. 내 새끼 어디 갔나 이제 오나? 라며 보이지 않는 상대와 대화했습니다. 이웃은 밤마다 들려오는 중얼거림에 혀를 차며 저 할머니 옛날에 유명한 배우였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중얼거림은 미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세계, 즉 유일하게 행복했던 영화 속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필사적인 탈출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현실 고통을 잊기 위해 기억 속 무대로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4년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결국 일어나지 못했고 몸은 쇠약해져 물 한 모금 삼키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사는 생명의 촛불이 꺼지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평생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짊어지고 연기했던 존재감은 한 줌 뼈와 가죽만 남아 침대 위에서 희미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1995년 새해가 밝자 상태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어 병원 6인실에 입원했지만 간병인조차 없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이 가족 보살핌을 받으며 과일을 먹을 때 그녀는 돌아 누워 벽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했고 의사가 어깨를 두드려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고립된 시간 속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빛나던 시절로 기억을 되감으며 시간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기억 속에는 영화 속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신영균, 신성일, 그리고 여러 여배우들. 현실의 그녀는 외로웠지만 기억 속 배우 석금성은 많은 자식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병상에서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손길은 영화 속 못난 아들을 위로하던 손길과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날씨가 추우니 옷 단속 잘하라. 그녀의 입술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걱정했습니다. 이는 치매가 아니라 평생 몸에 밴 어머니 습관이었습니다. 가짜 자식들이었지만 쏟은 사랑은 진짜였기에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무의식은 어머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깊은 회한에 잠겼을 것입니다. 배우 석금성을 위해 희생한 인간 석금심의 삶에 대해 말입니다. 평범한 아내로 남편 사랑받고 진짜 자식 키우는 기쁨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 과연 옳았을까? 대중의 박수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병원비 청구서뿐인 현실 앞에서 그녀는 뼈저린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만인의 어머니였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했구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혹사시킨 지난날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 눈가를 적셨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생명력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올 때면 극소수 지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돌아갈 집조차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집은 서울 변두리 세방이 아니라 평안남도 강서의 고향집 혹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저 세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11월이 되자 그녀는 거의 고기를 끊고 물만 조금 마셨으며 삼키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신체 기능 정지로 보였지만 어쩌면 그녀가 내린 마지막 연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구차하게 생명을 연명하기보다 깨끗하고 조용하게 막을 내리겠다는 배우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링거 주사 바늘을 빼려고 완강히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됐다. 충분히 살았다.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붉은 십자가와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시, 그 어딘가에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실 안은 침묵과 어둠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혈압을 재고 링거를 교체했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적거렸습니다. 마치 무대 위 조명을 잡으려는 듯, 떠나가는 자식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듯 그녀는 꿈속에서 여전히 연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평생 기다려온 누군가를 마중 나가고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고 하늘의 별이 되기 위해 지상의 별은 빛을 잃어갔습니다. 1995년 겨울은 그렇게 그녀를 데리러 오고 있었고 한국 영화사의 한 페이지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닫혔습니다. 1995년 12월 3일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흩날리는 눈발을 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920년대 토월의 시절 경성 거리에서 연극 포스터를 붙이며 꿈에 부풀었던 그 겨울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1.4 후퇴 때 눈보라 치던 흥남 부도에서 피란선에 오르며 떨었던 추위를 기억했을까요? 그녀의 인생에서 겨울은 언제나 시련의 계절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생애 가장 긴 겨울이자 영원히 깨지 않을 겨울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점점 얕아졌고 가슴 오르내림과 맥박은 희미해졌습니다. 천둥처럼 울부짖고 바위처럼 버텼던 여인의 마지막은 깃털처럼 가볍고 고요했습니다. 병실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 당직 간호사가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은 펴져 있었고 굳게 다물었던 인매는 마치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길고 긴 촬영을 마치고 컷 오케이 사인을 받은 배우처럼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설은 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1995년 12월 4일자 조간신문 사회면 귀퉁이에 그녀의 별세 소식이 짤막하게 실렸습니다. 원로 배우 석금성 씨 별세, 향년 88세. 그 기사의 크기는 당시 신세대 댄스그룹 컴백 소식이나 인기 드라마 시청률 기사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대한민국 여화사의 산증인이자 수천만 관객의 눈물을 닦아준 국민 할머니의 마지막 퇴장은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병원 연관실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환이 입구를 가득 메우는 여느 스타 장례식과 달리 그녀의 빈소 앞에는 영화 관련 단체에서 보낸 조화 몇 송이만 놓여 있었습니다. 문상객 발길도 뜸했고 전성기 시절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던 스타 중 상당수는 바쁜 일정이나 거동 불편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것은 강부자, 남은희 등 몇몇 후배와 소수 영화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정 사진 속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석금성은 특유의 주름진 얼굴로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70년 고단함과 외로움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 후배 배우는 빈소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영화 그 자체였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그 탄식은 그 자리 사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한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소박했으며 평생 독신으로 살고 양아들과의 인연도 끊긴 상태라 상주 역할을 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영화인협회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운부차가 병원을 떠나 장지로 향할 때 서울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사랑하고 연기했던 도시는 무심하게도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운구 행렬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은 누구의 장래인지도 모른 채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한 줌 재가 되어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우 석금성의 육체적 삶은 그렇게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녀가 눈을 감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한지 사람들은 그녀가 떠난 뒤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에 대한 기억 복원 움직임이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한국 영화 르네상스가 도래하며 고전 영화 필름 복원과 디지털화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곰팡이 핀 필름 캔들이 열리고 그 안에서 잊혀졌던 석금성의 목소리와 표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통해 잡지가 제거되고 선명해진 화면 속에서 젊은 관객들은 처음으로 배우 석금성을 마주했습니다.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은 그녀의 재발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끈 젊은 세대가 50회 60년대 흑백 영화 클립을 접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촌스러운 옛날 할머니가 아니라
요즘 배우들도 흉내내기 힘든 압도적 에너지와 전율 돋는 리얼리즘 연기였습니다. 댓글창에는 저 할머니 눈빛 좀 봐. 진짜 관기가 서려 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그 시대 사람을 다큐로 찍은 것 같다. 지금 할리우드 메소드 연기와 견조도 손색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시대를 뛰어넘어 21세기 관객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모던 연기로 재평가받았고 영화학계와 평단에서도 새로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전통적 어머니상이나 희생적 여성으로만 해석했지만 이제는 젠더적 관점에서 재조명되었습니다. 페미니즘 영화 비평가들은 그녀의 연기에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을 일궈냈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표독스러운 시어머니나 억척스러운 아낙네는 단순 악이 아니었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비극적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지르던 고성, 찌푸린 미간, 거친 욕설은 얌전하고 순종적 여성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몸의 언어이자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온몸으로 시대의 모순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유작과도 같은 영화에서의 연기는 연기 교본과도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호흡을 읽으며 연기한 그 투호는 배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배우는 기술자가 아니라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그녀의 철학은 후배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같은 거장 감독들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 영화 위상을 높일 때 그 뿌리에는 석금성 같은 1세대 배우들의 단단한 토양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오늘날 한국 영화라는 거목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이름 석금성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돌석, 이제 금결성. 그녀는 자신의 예명처럼 살다 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이라는 모진 역사 앞에서도 돌처럼 단단하게 버텼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섰으며 마침내 한국 영화 하늘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육신은 차가운 세방에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수백 편의 영화 속 그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여전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자식을 위해 매를 드는 어머니이고 세상을 향해 악을 쓰며 전쟁 포화 속에서 아이를 업고 달리던 모습, 판잣집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던 모습, 번거리 며느리를 내치며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짓던 얼굴 등 모든 순간이 모여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모자이크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겪어온 질곡의 세월을 만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늙고 병든 영웅을 그토록 쉽게 잊었을까요? 석금성의 쓸쓸한 죽음은 우리 사회가 성공과 미래만을 좇으며 과도와 사람을 소홀히 여긴 아픈 자화상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녀의 영화를 다시 찾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녀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일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수많은 별 중에 투박하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석금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도 외롭지도 아프지도 않은 곳에서 그녀가 사랑했던 영화 속 세상처럼 영원한 드라마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